서연아,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7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죠. 여기는 왜 온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야? 서연은 몸을 떨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김도윤은 작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매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 아이, 혹시 우리 딸 맞지?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이 운명적인 재회는 무너진 한 가족의 비극적인 과거와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와 시골 출신 며느리 사이의 갈등, 사라진 3억 원을 둘러싼 믿음의 배신, 그리고 이혼 후 홀로 키워온 딸의 절망적인 병. 납품 기사로 전락한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아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분이셨어요. 몇 군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서 동네 사람들이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대우해주곤 했거든요. 어머니의 입버릇이 있었는데 우린 그래도 체면 있는 집안이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 어머니 눈에 제 아내 이서연은 늘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서연은 시골 출신의 간호사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 종합병원에서 일하면서 저와 만났죠. 처음 서연을 어머니께 소개했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어머니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서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관절염을 앓기 시작하시자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죠. 아픈 관절 마사지도 해드리고 관절염 약도 챙겨드리고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늘 차가웠습니다. 너는 손이 왜 이리 차가워? 정성이 없어. 서연이 정성껏 아픈 무릎을 마사지해드려도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 복도 없지. 시어머니 관절 아픈 것도 제대로 못 낫게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돌봤죠. 어머니, 이 관절염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시간 맞춰서 챙겨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쓴 약만 골라오는 거야? 관절에 좋은 약이 대부분 써요. 조금만 참고 드시면 아픈 사람 보고 참으라고.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서연이 뭘 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정말 답답했어요. 어머니도 제 어머니고 서연도 제 아내인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 서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셔. 하지만 저한테만 그러시잖아. 당신 형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맞는 말이었어요. 형수는 시내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교사였던 집안 출신이었죠. 어머니는 형수에게는 항상 다정하셨어요. 형수는 역시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 말투부터가 다르다니까. 어머니가 형수를 칭찬하실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저도 사람인데.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더 단호하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맞서는 게 무서웠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관절염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서연에 대한 불만도 더 커졌습니다. 서연은 밤늦게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와서도 어머니 간병을 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말이죠. 난 정말 며느리 복은 없다. 간호사면 뭐해. 관절염 하나 치료도 못하면서. 어머니는 서연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정이 없어. 도시 사람들과는 달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더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작은 갈등들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한 곳이 매각됐는데 그 대금 3억 원이 통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처음엔 은행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으로 인출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셨죠. 도대체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토지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소중한 재산이었거든요. 어머니,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나하고, 너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서연은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이며 이런저런 일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서연이 대신 은행 업무를 봐드리곤 했어요. 서연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설마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내 통장 건드린 게 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믿어줘. 하지만 상황은 서연에게 불리했어요. 실제로 서연이 어머니 통장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가 한 일이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한 거지? 비밀번호도 당신이 알고 있었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믿어? 3억이 사라졌는데 뭘 믿어? 증거가 있어야 믿지. 어머니, 저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안 했으면 누가 했는지 알아내야지.
이 집에서 통장 만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서연을 믿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아, 혹시 실수로라도. 실수요? 3억 원을 실수로 인출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뭐야? 난 뭘 믿어야 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집을 나갈 거예요. 갑자기 왜? 3억 원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서연이 짐을 싸는 걸 보시고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억울하면 나가서 진범을 찾아와.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아, 진정해.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당신도 저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를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서연을 믿고 싶었지만 머리로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답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렇네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가 있을게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아, 진범을 찾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서연은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서연이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 결백하면 왜 도망가?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정말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어머니는 오히려 평온해 보이셨어요. 이제야 집안이 조용해졌네. 그 사람 있을 때는 맨날 신경 쓰였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거든요. 매일 밤 서연이 돌아올까봐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간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서연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에서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서연의 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니, 서연이와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당분간 통화하기 싫다고 해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절차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자기요?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남편마저 의심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시원해 하셨어요. 그래, 그게 맞아.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어머니, 그래도 뭐야? 3억 원 도둑하고 같이 살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연을 다시 봤어요. 몇 주 만에 본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선생님한테 하세요. 서연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차가운 태도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어요. 서연은 이혼 후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혼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집안이 정리됐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하지만 저는 허전했어요. 서연과 함께 살던 방, 서연이 앉아서 책을 읽던 소파, 서연이 요리하던 부엌. 모든 게 서연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도윤아, 계속 그런 식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앞으로 생각해라. 어머니가 저를 달래셨어요.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름이 남았잖아. 이제부터라도 남자답게 벌어서 체면 세워야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연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인쇄 납품업은 어떨까?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요즘 사무용품 수요가 많다던데 병원이나 관공서에 납품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의 권유에 저는 작은 인쇄 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망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진 인맥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곳저곳 발품을 팔면서 거래처를 늘려갔죠. 처음 몇 달은 나름 괜찮았어요. 작은 병원 몇 곳과 거래를 시작했고 관공서 일도 조금씩 들어왔거든요.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구나.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부족했거든요. 이번 달 매출이 많이 떨어졌네. 장부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없나요? 품질을 좀 더 높여주세요. 요구사항은 많았지만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적자가 계속 쌓였고 빌린 돈도 늘어났거든요. 어머니,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뭔 소리야? 처음엔 잘 됐잖아. 큰 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너무 심해요.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말았어요. 남은 건 중고 납품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머니도 당황하셨어요. 그래도 트럭이 있으니까 납품 일이라도 해야지. 체면을 중시하시던 어머니였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납품 기사가 됐습니다. 사장에서 기사로 전락한 거죠. 매일 트럭을 몰고 이곳저곳 납품을 다녔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서연 생각이 났어요. 정말 서연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고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희망도 없이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그런 반복된 일상이었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6살이 됐고 매일 납품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트럭에 물건을 싣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납품을 다니는 거예요. 주로 병원이나 관공서, 작은 회사들이 거래처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병원에 납품을 가야겠네.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트럭에 물건을 실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주문한 사무용품들이었죠. 복사지, 볼펜, 파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셨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졌죠. 서연에 대한 생각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혹시 서연을 어디서 마주칠까봐 걱정도 됐고 가끔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도 무뎌졌습니다. 그냥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옮기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건 여기 놓고 가시면 돼요. 병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저는 정해진 곳에 물건을 정리해 놓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접수 창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서연 보호자님, 아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이서연? 설마 제가 아는 그 서연일까요? 이 지역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서 접수 창구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서연이었어요. 7년 만에 본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서연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7살쯤 된 것 같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그 아이의 눈매가 묘하게 친숙했어요.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해봤지만 설마 했어요. 서연과 이혼한 지 7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7살이라면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혼할 때 서연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연이 저를 볼 수도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아팠어. 아이가 서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우리 딸.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7년 만에 듣는 서연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그리웠습니다. 딸이라고 했네요. 서연에게 딸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서연이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설마 제 아이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7년 전에 이혼할 때 서연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심각해 보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저를 보면 어색할 테니까요.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과 아이는 의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병원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서연이었어. 7년 만에 본 서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서연이를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이를? 어디서? 병원에서요.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아이, 7살쯤 된 여자아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 아이가 혹시... 아니에요.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혼할 때 서연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왜 그렇게 친숙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서연과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일 다시 그 병원에 가면 서연을 또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고 서연이 저를 보면 불편해할 거였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서연과 그 아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아이의 눈매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병원에 가보기로 한 거죠. 물론 납품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서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무슨 볼 일? 어제 납품한 물건 중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서연을 보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둘러봤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접수창구 근처에서 기다려봤지만 소용없었죠. 괜히 왔나?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병원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 만에 제대로 서연과 마주할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다가가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연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됐거든요. 서연은 아이와 함께 소아과로 향했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혜진아, 오늘도 검사 받아야 해. 서연이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이었네요. 엄마, 왜 자꾸 검사해야 해? 몸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힘없어 보였어요.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 씨. 서연이 뒤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어제 우연히 봤는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이 치료가 먼저예요. 그냥 가주세요. 서연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아이의 눈매가 정말 저와 닮아 있었거든요. 혜진아, 엄마랑 저기 가서 기다리자. 서연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서연 씨,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요? 7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 아이 혹시... 아니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연이 단칼에 자르듯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아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혜진 환자 보호자님, 검사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서연은 아이와 함께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서연과 아이가 검사실에서 나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서연은 아이와 함께 병원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이혜진이라는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그게 보호자가 아니시면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병원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마침 간호사 중에 제가 납품할 때 자주 봤던 분이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혹시 이혜진이라는 아이 아세요? 아, 그 아이요? 왜요? 그냥 아는 사이라서 걱정이 돼서요.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간에 문제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다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혜진이 아버지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이 상태를 알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보호자는 어머니분만 와 계시던데요. 저희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이식이요? 간이식이라면 네, 적합한 이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간을 혜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요. 가족 중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 그 아이가 제 딸이라면, 혹시 그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살입니다. 7살. 계산해보니 저희가 이혼하기 직전쯤이었어요. 혹시 그때 서연이 임신한 걸 몰랐던 걸까요? 의사 선생님, 간이식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혈액형 검사와 조직적 합성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죠. 부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혼란스러웠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제 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서연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간이식이 필요하다니. 그 어린아이가 그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집에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간이식이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어제 의사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 상태를 알고 싶어서 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7살이라면 저희가 이혼하기 직전 시기와 맞아떨어져요. 혹시 그때 서연이 임신했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임신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매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한 거죠. 어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표정이 심각해 보였나 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어제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의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7년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정말 아버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입니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해주세요.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이 눈매가 저와 너무 닮아서요. 그리고 나이도 딱 맞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검사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혈액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결과는 내일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검사실에서 피를 뽑는 동안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연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아직 모르세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검사 결과 생각만 났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윤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손이 떨렸어요. 결과를 듣는 게 무서웠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99.9%요? 네, 이 정도면 친부가 확실합니다. 친부.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정말 제 딸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7년 동안 제가 아버지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럼 간이식도, 네, 아버지이시니까 적합성이 높습니다.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기쁨과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왜 서연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마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저희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을 거예요. 3억 원 사건으로 서로 불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서연을 의심했으니까 서연도 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서연을 믿었다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약 그때 서연을 끝까지 믿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딸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 그럼 제가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 어머니와는 상의하셨나요? 아직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어머니 분이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7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그 아이 아버지다라고 말한다면
서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그 아이는 정말 제 딸이었고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뭔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본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내 딸?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는데 99.9% 일치한대요. 그럼 서연이가 임신한 채로 이혼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마 충격이 크셨나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가 간이식이 필요해요.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간이식? 네, 아이 상태가 심각하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복잡해지셨어요. 그럼 내 손녀라는 거네. 그제야 어머니도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모르는 손녀가 아프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를 살려야지. 그게 먼저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일단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간이식을 위한 추가 검사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3억 원 사건이었어요. 서연이 정말 그 돈을 가져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의심했을까요? 어머니께 다시 물어봐야겠어. 그날 저녁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7년 전 그 일 기억나세요? 무슨 일? 사라진 돈 말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옛날 일은 왜 꺼내?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진실? 무슨 진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연이가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다 지난 일이잖아. 중요해요. 제 딸이 아픈 상황인데 그 아이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저는 알아야 해요.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윤아, 그런 건 잊어버려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형이.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내 형 얘기를 해? 혹시 형이 그 돈을 가져간 건 아닌가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도윤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뭐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형이 도박빚이 있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박빚이요? 응. 몰래 도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거야. 가져갔다고요? 훔쳐간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게 맞아. 그럼 왜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셨어요? 집안 체면 때문이었어. 체면이요? 내 형이 도박하고 돈 훔친 걸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까 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서연이는 시골 출신이니까.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어.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윤아,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내 형이 감옥에라도 가면 어떻게 해? 감옥이요? 도박빚 때문에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거잖아. 그게 들키면 횡령죄야.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신의 체면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요.
도윤아. 서연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도둑으로 몰려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데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딸은 어떻고요? 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지금은 간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받아야 하고요. 손녀가, 네, 손녀예요. 어머니의 손녀가 아픈데 그 원인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형은 그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결국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다고요? 도박빚이 더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됐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형은 도박으로 돈을 훔치고 도망가 버렸는데 서연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어요. 어머니, 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서연만 바보가 된 거네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서연에게 사과하세요.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직접 말씀하세요.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봐주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서연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서연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확신이 없어서 서연을 버렸던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서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서겠어? 너무 잘못한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형 때문에 집안 체면이 중요했다고 하시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맞아. 변명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날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서연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말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지만 일단 딸부터 살려야 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루고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이식뿐이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거든요. 진실을 안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연에게 모든 걸 말하고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서연이 저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야 해. 용기를 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아과 병동 근처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연이 혜진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혜진이는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죠. 서연 씨. 서연이 뒤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왜 여기 와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번은 정말 다른 얘기예요. 혜진아, 엄마랑 저기 가서 기다리자. 서연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서연 씨,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이 멈췄어요. 뭔데요? 혜진이가 제 딸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어요. 99.9% 일치했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혜진이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저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왜? 아저씨랑 엄마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혜진이가 멀리 가자 서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잖아요. 그때 말하려고 했다고요? 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 표정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 의심하는데 아이까지 엮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라도 아이까지 의심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서연 씨,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당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서연 씨,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땐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당신을 믿을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겠어요. 저는 어머니께 들은 모든 걸 서연에게 말했어요. 형이 도박비 때문에 돈을 훔쳤다는 것, 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까지 모두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그럼 저는 7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용서보다 아이가 먼저예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간이식요? 네, 아버지니까 적합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하지만 서연 씨, 남편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지만 아빠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늦었지만 이번엔 아빠로서 혜진이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럼 우리 딸부터 살려요. 다른 건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서연은 한동안 울었어요. 7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특히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혜진이 아빠로서는 인정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혜진이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혜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 대신 말했어요. 혜진아, 이분이 아빠야. 아빠요?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 혜진아. 정말 내 아빠예요? 응, 그래. 혜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서연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연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선은 혜진이 수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과 혜진이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역할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혜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큰 수술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혜진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우리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혜진이와 제가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과 혜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아빠. 혜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며칠 사이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혜진아, 잘 잤어? 응. 근데 아빠, 오늘 수술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섭긴 한데 우리 함께 받는 거니까 괜찮아. 정말요? 아빠도 수술 받는 거예요? 응, 아빠가 혜진이한테 간을 나눠줄 거야. 그럼 아빠 아프겠네요. 괜찮아. 우리 혜진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죠? 남편과 딸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두 사람 다 걱정돼서요. 저희 둘 다 잘 될 거예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이 저와 혜진이를 위해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도윤 씨, 이혜진 환자,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성인용 수술복을, 혜진이는 아동용 수술복을 입었어요. 혜진이가 작은 수술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혜진아, 무서워? 조금. 하지만 아빠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따라왔어요. 도윤 씨, 혜진아. 네. 서연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꼭 돌아와요. 둘 다. 엄마, 우리 금방 돌아올게요. 혜진이가 서연을 안아줬어요. 내 아빠도 함께 돌아올 거야. 네, 약속해요. 저도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둘 다 꼭 성공할 거예요. 네. 그래야죠. 이번엔 꼭 돌아올게요. 혜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들이 돌아오면 나도 용서해 볼게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 봐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줬어요. 수술 시간은 대략 7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각오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와 제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무서우면 아빠 손잡아.
네, 아빠. 수술실 안에는 의료진들이 가득했어요. 저와 혜진이를 위한 수술대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혜진아, 이제 잠깐 잘 거야. 아빠도요? 응, 아빠도. 그리고 일어나면 우리 둘 다 건강해져 있을 거야. 마취가 시작되면서 혜진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도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난 건 서연의 얼굴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지킬게. 우리 가족 모두 지킬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서연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동시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제발 둘 다 무사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서연은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직 수술 중이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7시간째 되던 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서연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둘 다 괜찮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말요? 둘 다 성공했어요? 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아버지도 딸도 모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네, 회복 과정을 잘 거치면 둘 다 건강해질 거예요. 2시간 후, 저와 혜진이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혜진이는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아이도 잘 됐어요. 고개를 돌리니 혜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도 기뻤지만 혜진이가 살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와 혜진이는 같은 병실을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아빠, 혜진이가 먼저 깨어나서 저를 불렀어요. 혜진아, 기분 어때? 좋아요. 아빠는요? 아빠도 좋아. 우리 수술 잘 끝났나 봐. 그때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둘 다 깨어났구나. 서연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엄마, 혜진이가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조심해, 아직 아픈데.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서연 씨,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 볼까요? 새로 시작이요? 네.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봐요. 우리 새 식구. 그 말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와 혜진이 모두 회복 과정을 잘 거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깨어난 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 아빠도 좋아. 우리 혜진이가 건강해지니까. 매일 혜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7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와서
저희를 돌봤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윤 씨, 몸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혜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정말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7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 서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어머니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서연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혜진이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혜진아, 이분이 아빠 어머니야. 내 할머니셔. 할머니요? 혜진이가 어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동안 미안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있나요? 있어. 꼭 해야 할 얘기야. 하지만 지금은 혜진이가 있는데. 서연이 혜진이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쇼핑백에서 선물을 꺼내셨어요. 혜진이한테 줄 거 좀 가져왔어.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혜진아. 할머니가 처음 보는 거니까. 혜진이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엄마 받아도 돼요? 서연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어머니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때문에라도 우리 조금씩 풀어보자. 혜진이 할머니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서연의 말에는 의무감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나가신 후 서연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서연 씨, 혜진이 할머니시니까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의사가 퇴원 날짜를 알려줬어요. 다음 주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두 분 다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혜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퇴원하면 어디로 가요? 엄마랑 혜진이가 살던 집으로 갈 거야. 그럼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정말요? 매일 같이 있어요? 매일 같이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있고 밤에 잘 때도 아빠가 있을 거야. 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말 좋아요. 서연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아요. 늦었어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퇴원하는 날 아침, 혜진이가 병원 침대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집엔 언제 올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아빠는 이제 어디도 안 가. 우리 세 식구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정말이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엄마도 아빠도 함께요? 응, 함께.
혜진이가 저와 서연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병원 직원들이 저희를 배웅해 줬어요. 퇴원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잘 사세요.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날, 사실은 새로운 하늘이 열린 날이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약속했잖아. 저도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혜진이 정말 사랑해. 서연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가 말했어요. 와,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서연이 집 열쇠를 저에게 주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당신도 열쇠를 가져야죠. 고마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혜진이가 신나서 돌아다녔어요. 아빠,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엄마 방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방이야.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천천히, 적응해가면서,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서연이 처음으로 저를 위한 요리를 해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아빠,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를 재우는 시간이 됐어요. 아빠도 같이 재워주세요. 그래, 같이 재워줄게. 저와 서연이 양쪽에서 혜진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혜진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우리도 행복해. 서연과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혜진이가 잠든 후 서연과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혜진이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번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요. 그런데 어머니와는 조금씩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혜진이 때문에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전처럼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연하죠.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7년 동안의 아픔과 오해를 모두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천천히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이가 건강해졌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